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은 스트라우스 구조 설계의 내용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라우스 구조 설계의 개념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라우스의 구조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설계에 대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 구조 설계를 하는 데 있어서 조건이 있다라는 의미는 다음과 같은 어떤 사항들이 구조하는 사람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결정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한번 설명드려보면요. 일단은 이제 그 구조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그 스터드 간격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 간격이 넓으냐 좁으냐에 따라서 자재를 두꺼운 걸 써야 될지 얇은 것을 써야 될지 상당히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스터드의 간격은 이제 결국 구조 설계하는 데 있어서 자재의 그 두께를 결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지만은 그 간격 자체가 원래 결정되는 부분은 구조적인 이유가 아니라 마감재 크기로 결정이 됩니다. 마감재 크기라는 의미는 스터드로서 이제 벽체를 구성하고 나면 그 벽 바깥에다가 하판이나 뭐 OSB나 또는 내부에는 석고보드나 이러한 자재들을 이제 치부를 하게 되는데 결국 그 자재가 한 판으로 생산되는 크기, 이 한 판으로 생산되는 그 크기 자체가 결국 스터드의 간격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즉, 그 한 판의 크기가 만약에 1200이다. 폭이 1200으로 생성이 되는 마감재를 내가 갖다 붙여야 된다라고 하면 원래 스터드 벽체의 이 스터드 간격은 당연히 60cm인 게 좋겠죠. 60cm. 스터드 60cm, 1200으로 배열되어 있어도 좋지만 사실은 스티라우스 벽체의 이 스터드가 뭐 60cm 이하로 배열되는 게 그런 방식이 그 정도는 돼야 내력벽 방식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1200으로 배치되는 스터드가 없다고 한다면 내가 1200 폭을 가진 마감재를 갖다 붙인다고 하면 스터드 간격은 당연히 600으로 하셔야 되겠죠. 아니면 내가 이제 이게 붙여야 되는 이 마감 면제가 90cm 폭이다. 그러면 이쪽을 스터드 배열 간격을 45cm로 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스터드 배치 간격은 결국 이 마감재의 그 폭, 내가 붙이고자 하는 마감재의 폭으로 이미 결정이 된다. 특별한 사유가 아니고서는 그렇게 결정되는 것이 맞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터드 웹의 크기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배치 간격이고 스터드의 이 웹의 크기는 이 웹의 크기 자체는 사실은 이제 지금 현재 국내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사이즈 자체가 150mm, 140mm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외벽인 경우. 외벽인 경우 이러한 두께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 두께는, 이 폭은 사실은 어디서 온 거냐면은 이 안에 채워지는 단열재나 차음재가 150cm 정도, 150mm, 15cm 정도는 채워져야 어느 정도로 채워질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뭐 더 추운 지방은 15cm 가득 채우고 좀 남부 지방은 뭐 10cm만 채우고 하는 그런 이제 이런 단열재나 차음재를 설치하는 측면에서 사실은 결정이 됐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렇지만은 이 치수가 온 원래의 그 근본 자체는 2x4나 2x6라는 이 목재의 원 사이즈 있지 않습니까? 목조 주택. 그 사이즈를 사실은 가져온 사이즈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크기 자체가 이런 이유로 정해진 거고 이 정도는 돼야 어떤 성능을 확보할 수 있는 그 단열이나 차음 성능을 확보할 수 있는 목조 주택이 될 수 있었고 그래서 목조 사이즈가 이 정도였고 목조 사이즈가 이 정도이다 보니까 스틸하우스로 집을 짓더라도 기존에 이제 여기 사용되는 자재들이나 모든 걸 다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또 그대로 가져온 어떻게 보면 여기서 이쪽으로 이렇게 간 거죠. 그래서 그런 크기들은 그 구조로 결정되는 크기만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구부 같은 경우에도 헤더 같은 개구부에 있어서도
이게 이제 스틸하우스 벽체인데, 스틸하우스 벽체가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면은요, 여기에 이제 창이 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창이 형성이 될 경우에 있어서 이 부분을 보강하기 위해서 이제 헤더라는 자재로서 이렇게 힘을 이쪽에서 받아서 이쪽으로, 이 부분에는 아무것도 없이 이제 오프닝이니까 헤더를 설치하게 되는데, 이게 헤더를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그 벽 안으로 들어오면 헤더라고 하고, 계곡을 밖으로 해서 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저희가 보라는 용어를 쓰는데요. 이제 헤더를 쓸 수 있느냐, 볼을 쓸 수 있느냐라는 것 자체도 사실은 설계 단계에서 계구부가 천정 높이까지 이 위에 이런 부분이 걸리는 부분이 없이 설치해야만 되는 계구부냐 아니냐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구조에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또 하나 있는 것이 트러스를 설계해야 되느냐, 래프터를 설계해야 되느냐라는 내용이 있는데, 그 부분은 사실은 저희 지금 스틸하우스는 대부분 지붕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트러스를 사용을 가장 많이 합니다. 이렇게 트러스를 짜서 이런 설계를 가장 많이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해서, 근데 여기 사람이 여기 이렇게 앉아 있다고 봤을 때요, 사람이 앉아서 이 위를 쳐다보면 이런 트러스로 지붕이 구성되어 있으면 이렇게 평평한 지붕 모양, 천장 모양밖에 볼 수가 없겠죠. 보면은 평평한 천장 모양. 그런데 이런 천장 모양을 바랄 수도 있잖아요. 아마들 많이 보셨을 텐데, 내가 앉아서 보는 천장 모양이 지붕 모양처럼 이렇게 파여서 이렇게 하면 또 개방감도 있고 집이 좀 달라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천장 모양을 원한다 라고 하면 트러스를 짤 수는 없겠죠. 스틸하우스가 트러스로 많이 하지만, 그럴 때는 이렇게 조이스트 부재를 지붕에 쓸 때는 래프터라고 사용하는데, 이렇게 래프터를 사용해서 설계를 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만 이제 목조 주택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트러스를 짜는 것보다는 래프터에다가 이렇게 천정 조이스트라고 하는 부재를 사용해서 이렇게 단순 삼각형 모양으로 지붕을 설계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트러스 지붕도 제가 아까 이제 트러스면은 이런 모양의 그 천정을 낼 수 없다고 말씀드렸지만은,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트러스를 또 짜기도 합니다. 이렇게 가위 트러스라고 그러죠. 이렇게 가위 트러스를 짜면은 안에서 보면은 아까 같이 그렇게 높진 않지만 원래 원했던 이런 삼각형 천정 모양을 또 볼 수는 있으니까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는 여기에 이제 천정 모양뿐만이 아니라 다락방을 갖고 싶으면 트러스를 짜면 안 되겠죠. 여기다 이렇게 다락방을 넣고 싶으면. 그래서 그러한 이러한 이제 그 설계에서 계획적인 이유로 어떤 구조 부재가 결정돼야 되는 그런 구조 설계 조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조 설계의 그 흐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틸하우스 구조 설계에 있어서는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이 기본 계획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구조 설계에서 기본 계획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예를 들어 어떤 평면, 집을 설계하는 사람이 이런 평면을 가지고 옵니다. 여기 이렇게 방이 있고, 뭐 화장실도 이렇게 있을 수 있고, 제가 대강 그리겠습니다만 뭐 이렇게 구획이 돼 있고, 뭐 여기는 거실이다. 이런 평면들을 가지고 옵니다. 여기 계구부 또 이렇게 있겠고, 문 위치도 있겠고. 그러면 구조 설계하는 사람들이라면 이런 도면을 보고, 이게 또 이제 2층도 있겠죠. 2층도 있고 지붕도 이렇게 가지고, 지붕하고 형성된 이런 2층, 이런 단편들을 또 가지고 오겠죠. 그런 걸 보고서 내가 설계해야 되는 구조 부재들, 뭐 바닥 조이스트, 아까 뭐 트러스, 벽체 스터드, 그런 것들을 어디다 어떻게 넣어야 될까라는 고민을 하는 것이 바로 구조 기본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럼 구조 기본 계획에서 계획해야 되는 가장 큰 것들은 뭐냐면은,
구조 기본 계획에서는 결국 트러스의 배치를 결정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에 따라서 내력벽 배치가 결정되고, 그 다음에 바닥 조이스트 배치, 이거에 의해서 또 내력벽이 배치가 되는. 이거를 결정하는 것이 구조 기본 계획이 됩니다. 제가 그럼 여기다가 대강 한번 해보면은요, 만약에, 지붕이 이제 이렇게 씌워져야 되는 집이다. 우리 지금 여기, 지금 기흥에 모니터 하우스가 있는데요. 와보신 분들은 보셨을 텐데, 그 모니터 하우스처럼 지붕이 이렇게 씌워져 있다. 그러면 트러스는 반드시 이렇게 배치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렇겠죠. 이 삼각형 모양을 내야 되니까 트러스가 반드시 이렇게 배치가 돼야 되고, 배열이 돼야 되고, 트러스가 이렇게 배열됐다는 얘기는 결국 제가 트러스를 이렇게 그리는 순간 이게 내력벽이 됩니다. 내력벽. 네. 이쪽까지 다 내력벽이죠. 왜냐면은 수평으로 힘을 지금 이 위에서 이렇게 다 받고 있는데 그 힘들이 여기서 다 모여서 이쪽 끝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트러스하고 수직으로 만나는 벽체들이 다 내력벽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이렇게 수평으로 놓여서 힘이 이쪽에서 받고 이쪽에 받치는 대로 힘이 내려가야 되니까 이렇게 받치고 있는, 제 손 모양으로 받치고 있는 이 벽들이 내력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내력벽, 이게 내력벽.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설계는 반은 거죠. 트러스 배치했고 내력벽 결정했으니까. 네, 이런 것들이 바로 구조 기본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정하고 나면 여러 가지가 이제 판결이 나는데요. 여기 있는 계구부, 제가 아까 이쪽에 그렸었죠. 이 계구부는 어차피 이 벽이 힘을 하나도 안 받는 벽이니까 그 하중을 지지해야 되는 헤더니 뭐니 하는 그런 부재들을 여기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이쪽에 있는 계구부들은 힘을 받아야 되는데 오프닝이 있는 거죠. 힘을 받아야 되는데 오프닝이 있으니까, 오프닝이 있는 부위에는 이렇게 수직으로 서 있는 스터드가 없다는 얘기니까 그거 대신 강한 수평 부재를 그 계구부 위에다 설치해서 힘이 또 옆으로 내려갈 수 있게 해주는 헤더를 반드시 설치해야 되는 거. 헤더가 설치해야 되는 계구부들이 결정이 나고 내력을 받아야 되는 스터들이 결정이 납니다. 이러한 부분이 바로 구조 기본 계획이 되겠습니다. 구조 기본 계획을 말씀드리면서 제가 하중 흐름에 대해서도 같이 말씀을 드렸죠. 기본 계획이 결정이 나면 힘이 어디로 내려가겠구나. 이걸 타고 일로 내려가고, 이걸 타고 일로 내려가고. 만약에 이 부분이 지금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이건 2층을 그려서 그런데요. 1층이라고 이제 다시 한번 생각을 해서 다시 그려보겠습니다. 이런 이제 지붕 모양의 1층이 아니고 다시 그려야 되겠네요. 1층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이게 그러니까 아까 그 그림은 이제 트러스 배치였고, 트러스 배치는 2층에다 놓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밑에가 여기가 아랫부분은 1층이고 윗부분은 2층, 그러니까 2층 바닥이라고 생각을 하실 때 1층 벽체가 이제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죠. 뭐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1층 벽체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했을 때 바닥 조이스트를 배치해야 되는 거죠. 바닥 조이스트는 아까 트러스는 지붕 모양에 따라서 까는 모양이 딱 정해져 있지만 까는 방향이, 바닥 조이스트는 그러실 필요가 없는 거죠. 보이지 않으니까 자기가 편안한 대로 깔면 됩니다. 이렇게 깐다면. 편한 대로라는 의미가 스팬이 짧게 나오는 방향으로 깔면 좋고, 그리고 특히나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되게 이렇게 남향으로 집을 이렇게 많이 짓는데요. 사람들이 좋아하죠, 남향을. 그리고 남향으로 보고 있는 곳엔 반드시 또 큰 창을 이렇게 냅니다. 엄청 큰 창. 전면창 같은 걸 막 내지 않습니까? 전면창 내죠. 여기도 전면창이 있을 가능성이 되게 높죠. 제가 설계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은
이런 부분에 전면창을 냅니다. 햇볕도 잘 들고 또 이쪽으로 또 집이 이렇게 탁 앉게 많이 하기 때문에 이렇게 큰 전면창이 있다는 얘기는 이 벽에서 힘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여기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여기밖에 없는 이런 작은, 그러니까 힘을 받을 수 있는 스터드를 몇 개 설치 못하는 벽에다가 만약에 이쪽에다가 조이스트 방향을 이렇게 깔았다. 빨간 걸로 해야 되겠네요. 지울 거니까. 이렇게 깔았다. 만약에 조이스트 이렇게 깔았다고 하십시오. 스팬이 짧기 때문에 이렇게 깔았다. 라고 하면 스팬이라는 건 이제 이 길인데 이 방향으로 깔았다고 하면 여기 이 계구부를 지지하기 위해서 엄청 큰 자재가 위에 얹혀져야 되겠죠. 이쪽 계구부를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죠. 스터드가 이쪽 끝에 있을 거고 하나 정도 더 있을 거고 그림상에서 있을 거고 이렇게 큰 오프닝이 이제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렇게 큰 오프닝을 지지하기 위해서 이 위에다가 지지하기 위한 헤더 부재 굉장히 큰 게 들어가야 됩니다. 만약에 조이스트가 이렇게 깔려 있다면.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막 그 집을 설계할 때 이 부분에 막 그런 형광, H형광포가 들어가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스팬이 이 방향, 이게 이제 그 바닥 조이스트의 길이 스팬이라고 하는데 이 스팬이 길어지더라도 저라면 방향을 이쪽으로 돌리겠습니다. 이렇게. 조이스트 방향을 이렇게 안 깔고 이렇게 깔죠, 뭐. 이렇게 깔면 이게 필요가 없죠. 이 계구부에서. 왜냐면 이 벽체는 힘을 안 받으니까. 헤드가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길어지더라도 이 계구부를 그 현관 같은 거 넣지 않고 가볍게 설계할 수 있다라고 하면 조이스트 방향을 이렇게 바꿔야 되겠죠. 그러니까 구조 기본 계획이라는 거는 조이스트 배치 방향과 트러스 배치 방향을 가지고 힘의 흐름을 이렇게 파악을 하면서 보면은 두꺼운 부재가 들어가야 되는 위치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봤을 때 흔하게 쓰일 수 있는 자재들, 또 늘 하던 설계 방식으로 설계 가능한 자재로 설계가 되는지를 검토를 하면서 계속 방향들을 바꿔나가면서 설계하는 것. 이거 가장 중요한 단계가 되겠습니다. 초기 단계이지만 그렇게 그런 부분으로 이제 트러스 내력벽 배치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그렇게 이제 그쪽으로 해서 결국 그 힘을 받아야 되는 벽체, 이런 내력벽이 결정이 되면은 그 내력벽 안에 들어가는 헤더 부재, 스터드 부재들을 설계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의해서 또 포함되어지는 트러스나 기둥 부재들을 설계하는 단계, 그러한 단계들이 바로 중력 방향 하중 설계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 옆에 있는 부분들은 사용할 수 있는 설계 자료들인데요. 이 설계 자료는 뒤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직 방향 설계는 배치에 의해서 트러스와 내력벽, 조이스트와 내력벽 배치에 의해서 하중의 흐름을 파악하고 그거에 맞도록 각각의 자재들을 설계하는 과정이 되겠고요. 또 한 과정은 이제 수평 방향, 횡방향으로 작용하는 하중에 대해서 설계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수평 방향으로 작용하는 하중에 대해서는 전단벽이라는 걸 설치해서 지지를 하게 되는데, 전단벽이라고 하는 부분은 스틸하우스의 접합 방식이 핀 접합 방식으로 옆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구조인데, 실제로는 집이 이렇게 움직이면 안 되겠죠. 안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그 구조 요소가 바로 이제 용어가 전단벽이라고 하는데, 그 전단벽을 배치하고 그거에 대한 사양을 결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수평 방향 설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는 구조 설계의 흐름이나 기본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으로는 그러면 집을 설계할 때, 이제 그 구조 설계를 할 때 내가 짓고자 하는 집이 일단 있습니다. 만약에 있고 그 집이 사방에서 작용하는 어떤 외력이라고 그러죠. 뭐 눈이 오거나 뭐 사람이 올라가거나 아니면 무거운 가구를 얹거나 하면 그 집이 어디로 힘을 받을 건지, 또 힘을 그거에 의해서 얼마나 받게 되는지를 결정하는 것을 제가 방금 전에 설명을 드렸고, 뭐 조이스를 이렇게 깔면 이쪽 방향으로 힘을 받습니다. 뭐 저렇게 깔면 저쪽 방향으로 힘을 받습니다 하는 것이 그런 설명이 되겠고요. 그렇게 힘을 얼마나 받는지를 알고 나면
그 힘에 버틸 수 있는 자재를 그 자리에다 놔야 되겠죠. 그러면 내가 어떤 자재가 있을 때 150에 SL10 예, 전 시간에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150 SL10 스터드 자재 150 SL10이 그러면 힘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를 또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 두 개가 이렇게 매치가 되겠죠. 외부에서 힘을 얼마나 주는지를 알고 나면 그러면은 그 주는 힘을 버틸 수 있는 자재가 뭔지를 또 알아야 되는 거죠. 그 자재가 뭔지를 알아내야 되는 부분, 그 부분을 정리한 것이 바로 허용하중표입니다. 그러니까 용어를 잘 살펴보시면 그 안에서 이제 의미가 딱 전달이 되는데요. A라는 자재가 받을 수 있는, 허용할 수 있는 하중을 정리한 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서부터 설명해 드리는 허용하중표는 지금 계속 150SL10 무슨 100에 SL08 많은 그런 자재들이 힘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어떤 상황에 놓였을 때 그런 것들을 정리해 놓은 표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알면 이거 알고 앞에 설명해 드린 것과 같이 힘이 어디로 흘러내려가고 거기에 작용한 하중이 얼마인지만 알면 두 개 비교해서 내가 쓰는 자재가 받을 수 있는 힘이 더 크게 설계하시면 되겠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허용하중표라는 거는 사실은 다른 구조, RC조나 조적조나 철골조도 마찬가지죠. 그런 데서는 이런 허용하중표라는 용어나 이런 표를 보신 적이 없으실 거예요. 근데 스틸하우스를 설계할 때는 저희가 이 표를 사용해서 설계를 합니다. 왜 그런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제가 아까 제가 전 시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얇은 자재를 사용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얇은 자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사실은 자재 자체가 변형의 요소가 많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부좌골이라는 말씀도 드렸고 뒤틀림이라는 얘기도 드렸고 그런 좀 복잡하게 변형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자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자재가 얼마나 힘을 받을지를 쉽게 계산해내기 어렵다는 의미거든요. 기존에 우리가 늘 쓰던 자재보다. 그래서 실무를 하시는 분들이 그런 걸 일일이 자기가 늘 하던 것보다 더 복잡한 과정으로 우리 스틸하우스 자재들을 계산해서 설계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저희가 그런 과정들을 생략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자재별로 또 자재가 쓰이는 부위별로 나누어서 그 자재가 받을 수 있는 힘 자체를 도표로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허용하중표. 그래서 결국은 이 허용하중표는 설계를 쉽게 하기 위해서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설계를 하시는 분이라면 사실은 이런 표의 도움 없이 처음부터 하실 수 있죠. 하실 수 있는데 그런 시간과 노력을 좀 줄이시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표 안에 있는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요. 일단은 일반적인 사항들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 표를 보려면 강판 자체가 얼마 이상은 돼야 된다. 이게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당연히 이제 그 KSD 3854에 언급되어 있는 그 강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걸로 계산을 다 해놨으니까 그 강판 아닌 거 쓰시면서 이 표 보시면 안 맞죠. 그러니까 반드시 강제 등급 확인하셔야 되고 그리고 두께라든가 식별하는 방법 이런 여러 가지 일반적인 사항들이 일단 나와져 있고요. 허용하중표 보시면 그리고 단면 특성이라는 것이 나와져 있습니다. 단면 특성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단면을 립 디귿 형광이나 경 디귿 형광으로 모양을 딱 만들면 그 단면 모양에서 나올 수 있는 값들이 있습니다. 그 단면 모양에서 나올 수 있는 그 값들을 정리해 놓은 것이 단면 특성표고 이 표까지, 단면 특성표까지는 아마 거의 철골이나 파이프, 각형광관, H형광, 이런 것들이 대개는 이 표까지는 포함들 하고 있습니다. 일부. 그치만 이제 여기서 허용하중표가 더 특별한 이유는 이 다음부터인데, 만약에 립디귿 형광을 스터드로 사용할 때 내가 필요로 하는 하중값들, 표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허용 내력, 허용 축 하중, 허용 내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뒤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재가 만약에 똑같은 디귿 모양의 자재가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이걸 이렇게 놨을 때 이렇게 놓고 힘을 줄 때 하고요. 이거를 이렇게 놓고 힘을 줄 때 눕혔죠, 제가. 네. 이렇게 눕혀놓고 네. 눕혀놓고 힘을 줄 때 다르겠죠? 똑같은 자재, 만약에 150 SL10인데 똑같이 150 SL10인데 이 크기가 다르겠죠? 이렇게 놓고 누를 때랑 이렇게 놓고 누를 때 이게 뭐라 그럽니까? 저희는 뭐 쉬운 말로 얘기하면 찌그러진다고 하시죠? 찌그러져서 더 이상 힘을 못 받을 때까지 이게 얼마일까, 이 값이. 이게 두 개가 다르겠죠. 놓인 것에 따라서 일단 다르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다르냐면, 예를 들어 이걸 이렇게 지금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부분은 이겁니다. 놓인 것에 따라서 달라서 일단은 이렇게 놓이면 자재의 이런 그 축 방향, 이 방향하고 동일한 방향으로 버틸 수 있는 하중, 그걸 축하중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축하중의 경우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 이건 아니고, 이렇게 놓여 있을 때 또 어떤 경우에 있어서 이 자재가 받을 수 있는 힘이 차이가 나느냐면요. 이 옆에서 미는 힘이 만약에 있다. 만약에가 아닌 것이 근데 이건 항상 있죠. 스터드를 벽이 외벽에 쓰이는 벽인 경우에 외벽에 사용되는 벽인 경우에는 항상 옆에서 미는 힘이 있잖아요. 바람이 항상 와서 부딪히니까. 그죠? 그 미는 힘이 있을 때랑 없을 때 이 값이 또 차이가 나겠죠. 그쵸? 옆에서 만약에 많이 밀면, 큰 힘으로 밀면 이거는 이 방향으로는 조금밖에 힘을 못 받겠죠. 없는 것보다. 없을 때랑 있을 때는 생각해보면. 그래서 이 차이, 그리고 또 어떤 차이가 있냐면, 그러니까 일단은 이 힘이 있느냐 없느냐. 그쵸? 이게 이제 횡방향 하중인데, 횡방향 하중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 자재가 받을 수 있는 힘의 크기가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또 차이가 나는 것이 자재의 길이. 2번 길이. 자, 어떤 자재라고 할 것도 없고요. 만약에 뭐 수수깡 같은 거 하나 생각을 해보시죠. 수수깡이 이렇게 있을 때 수수깡 길이가 똑같은 수수깡을 한 30cm 되는 거 누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위에서 누르면 툭 부러지겠죠. 툭 부러집니다. 근데 3cm, 3cm 좀 심하네요. 뭐 요 정도 되는 수수깡. 아까 눌렀던 힘하고 똑같이 누른다고 해서 얘가 똑 부러집니까? 아니죠. 조금 더 세게 눌러야 부러지겠죠. 짧아지면. 그러니까 이렇게 축 방향으로 힘을 받는 자재들은 이 길이에 따라서 지가 받을 수 있는 자재가 같은 자재라도 받을 수 있는 힘의 크기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길이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지금 저희는 벽체 안에 들어가 있는 스터드를 갖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 스터드 자재가 자, 벽체에 끼워져 있는데 이렇게 끼워져 있는데 하나가 힘을 얼마나 받느냐에 대해서 지금 계속 지금 그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간격, 놓여져 있는 간격이 얼마냐에 따라서도 이 자재가 받는 힘의 크기가 차이가 나겠죠. 간격이 멀면 멀수록 이 자재가 하나가 받을 수 있는 힘의 크기는 작아지겠죠. 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그러니까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결국 스터드 하나의 어떤 값을 찾는데도 그 변수가 되는 요소가 이렇게 세 가지나 되니까 도표로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도표에서 그 세 가지를 포함해서 값들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제가 이거는 스터드의 축하중 얘기를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도표에서 그 다음 도표에 있는 것이 벽체의 허용 높이표가 있습니다. 이 허용 높이에 대한 언급은 왜 필요하느냐면요. 어떤 이런
수직으로 서 있는 스터드 자재가, 자, 스터드 자재가 이 방향으로는 힘을 받지 않는 경우입니다. 허용 높이라는 거는. 허용 높이 표를 볼 때는 이 방향으로는 힘을 받지 않고 있는데, 그러면은 어떤 겁니까? 비내력에 쓰이는 스터드겠죠? 비내력 벽에 쓰이는 스터드인데, 이런 경우에 우리의 관심사는 뭐냐면, 아무리 힘을 받지 않는 벽에 쓰는 자재라고 할지라도 벽의 높이가 뭐 2.7 이러면은 그냥 뭐 늘 쓰는 뭐 140, 10, 뭐 08로 딱 세우겠지만 벽체 높이가 한 5m짜리를 누가 하겠다고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이게 아무리 힘을 안 받는다고 해도 5m에 견딜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당연히 하시죠. 그 견딜 수 있다 없다의 차이는 뭐냐면은요. 자, 결국은 위에서 내리누르는 힘은 없다 할지라도 옆에서 크던 작던 존재하는 이런 수평 방향의 하중에 대해서 크던 작던 있는 이런 수평 방향의 하중에 대해서 이 자재가 이렇게 휘어서 그쵸? 이것 때문에 생기는 밀어서 생기는 이렇게 휘어서 뭐 마감재가 탈락되거나 심지어는 뭐 그 벽체가 뭐 탈락이 돼서 휘어서 뭐 그 이동되거나 변형되는 그러지는 않게끔 설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이럴 때 그렇다면은 150 SL10을 5m까지 설치할 수 있을까? 이 크기에 따라서 그거를 정의하는 것이 허용 벽체 높이표입니다. 허용 벽체 높이표는 보시면 이 값에 따라서 이 자재가 몇 m까지 갈 수 있다라고 정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조이스트에 관련된 표가 있는데요. 조이스트는 결국 지금 제가 아까는 스터드로 예를 들었지만 수평으로 놓여져서 중력 방향 힘을 받는 이러한 자재를 의미하죠. 이렇게. 그래서 대개는 이제 이런 게 180, JL, 10 같은 자재들이 이런 이렇게 수평으로 놓여져서 중력 방향의 힘을 지지하게 되는데요. 여기서는 그러면 관련이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 일단은 이 방향으로 눌리게 되면 이게 이렇게 휘겠죠. 이렇게 휘겠죠. 그러면 이렇게 눌러서 이걸 휘게 하는 힘, 이걸 눌러서 이걸 이렇게 휘게 하는 힘, 그거를 모멘트라고 하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설계를 해야 됩니다. 모멘트. 알아야 되죠. 이 자재가 얼만큼의, 그러니까 이렇게 눌러서 생기는 얼만큼의 힘에 지지를 할 수 있을까. 그걸 알아야 되고, 그걸 알아야 돼. 그거에 대해서, 그 성능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이렇게 휜다는 얘기는요, 여기서 이렇게 휘어져서 결국은 이걸 지지하고 있는 이 끝에 스터드면 스터드, 보면 보 쪽으로 힘을 이렇게 전달을 합니다. 이렇게 전달하죠. 전달할 때, 요 전달되는 요쪽에 힘이 다 모여져서 갈 때의 요 힘, 전단력이라고 하는데요. 얼마까지 이걸 버틸 수 있을까? 네? 그거에 대해서 설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있다라고 하면은, 이게,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렇게 눌러서 이 힘이, 이게 그 자재 자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휘어서 자재가 파괴되진 않더라도 얼마 이상 더 쳐져서는 안 된다라는 건 있죠. 만약에 이게 지금 그 어떤 집의 바닥으로 쓰이는데 집이 무너지지는 않는데 맨날 이게 이렇게 휘어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바깥에 어떤 마감재 같은 것도 붙어있기 힘들고 위에서 사람들이 걸어 다닐 때마다 밑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불안하겠죠. 집이 실제로 무너지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어떤 무너지는 거에 대해서 요거 이상 이하가 돼야 된다는 의미라면 이거는 처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얼마 이상 처져서는 안 된다. 그런 것들도 규정을 합니다. 3가지. 그래서 이런 것들 값을 알 수 있게끔 도표가 정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정리되어져 있는 도표를 한번 보시면 내가 180 JL16을
이 위에서, 예? 이 위에서 한 500kg, 메타 제곱당 500kg으로 누르면 150JL16을 몇 메타까지, 3m? 예, 그거는 뭐 표를 찾아봐야 되겠죠. 3m까지 할 수 있나? 그죠? 그렇게 궁금해져. 설계를 한다면 그런 표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내리 누르는 힘의 크기, 이걸 내가 얼마나 줄 건지에 따라서 이게 몇 메타까지 가져갈 수 있는지, 설계할 수 있는지에 대한 표, 그거를 정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외부 클리플링이라는 표를 제공을 해서 그 외부 클리플링 표라는 거의 의미는 요거와 관련된 표거든요. 요거와 관련된 표인데 여기서 이제 힘을 뭐 메타 제곱당 500kg로 만약에 힘을 주고 있다. 그러면 이 길이에 따라서 이 길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쪽으로 모이는 힘이 되게 많겠죠. 여기서 만약에 메타 제곱당 한 500kg였는데 똑같이 500kg인데 이 길이가 이 길이가 만약에 이 길이가 4m다. 4m일 경우하고 이거의 길이가 한 2m다. 짧을 경우 이쪽으로 몰리는 힘이 차이가 나겠죠. 이 경우가 2배겠죠. 그러니까 얘가 여기서 다 지지하다가 이쪽 끝으로 내려보내는 힘이 4m일 때가 2m일 때의 2배겠죠. 그 힘을 이쪽으로 내려보낼 때 우리는 자재 너무 얇으니까 박판자재니까 이 부위에서 자재가 변형이 일어나지 않게끔 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자재가 만약에 찌그러지거나 이렇게 울룩불룩 울거나 뒤틀리면 힘이 이쪽으로 전달이 안 되고요. 제대로 전달이 안 되고 어떤 다른 데로 힘이 이렇게 쏠리게 됩니다. 자재가 그 반듯한 모양으로 얹혀져 있어야 밑에 그대로 힘을 전달하는데 그걸 지지하지 못하고 이게 이렇게 찌그러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밑으로 힘을 전달하지 못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바로 그 부위가 이제 그 구조적으로 취약해지고 파손이 되는 부위인데 그러지 않게 하기 위한 값을 정의한 표. 그게 바로 외부 클리플링 표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표들을 갖고서 설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표 하나하나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재의 단면 성능 표라는 거는요. 일단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재들에 대해서 다 도표화되어져 있습니다. 뭐 JL 자재든지 SL 자재든지 TC 자재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일단 가장 기본적인 성능들, 뭐 단면적이 얼마냐, 그리고 단위 중량이 얼마냐에 대한 언급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자재들의 그 순단면 특성이라고 합니다. 어떤 판폭 두께비나 유효 단면적의 개념이 들어가 있지 않은 그런 순단면 특성들이 쫙 정리가 되어져 있고, 그리고 그 유효 판폭 두께비를 적용한 유효 단면 특성표이 들어가져 있고요. 그리고 다른 H형광 같은데 그런 일반적인 H형광이나 각형광이나 원형광광의 각형이나 원형은 뭐 워낙에 비틀림이 일어나지 않는 자재인데 그런 자재에서는 볼 수 없는 비틀림 특성에 관련된 표들이 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사실은 이 값들만 가지면 그 어떤 구조 설계하는 사람들이 어떤 C 모양을 우리가 늘 쓰지 않는 다른 모양을 그러니까 이제 여기 있는 자재들 생산되지 않는 걸 가져가도 모든 값들을 구조 값들을 계산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거는 그렇다고 하면 가장 기본적인 값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이 표에서 처음부터 자재의 그 단면 성능을 계산해내지 않고 일반적으로 실무를 한다라고 하면 제일 많이 쓰이는 부분이 바로 이 IXX라고 하는 이게 이제 그 단면 이차 모멘트, 이게 이제 조이스트 설계와 관련이 있는데요. 그 부분과 그리고 MA라고 하는 허용 모멘트, 요 두 칼럼을 가장 많이 쓰게 됩니다. 그 쓰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실제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표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릴게요. 네. 다음으로는 허용 벽체 높이표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용 벽체 높이표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비내력 벽체에서 벽체 높이가 얼마나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의를 해놓은 표입니다. 그러시면은 이 안에 있는 허용 벽체표 안에 있는 숫자들의 의미는
단위가 센티미터니까 높이를 의미합니다. 높이를 의미합니다. 하나 예를 들면 180 여기 그 첫 번째 칸안에 쓰여 있는 숫자 한번 보시죠. 1080cm니까 10.8m. 네. 그럼 10.8m라는 숫자가 의미하는 바는 바로 옆에 있죠. 180SL18은 10.8m까지 설치할 수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은 어쩔 때 10.8m를 어쩔 때 설치할 수 있냐면 바로 위에 있죠. 배치 간격이 30cm고 그리고 횡방향으로 작용하는 하중이 메타 제곱당 30kg일 때 180SL18 자재는 10.8m까지 설계할 수 있습니다. 스터드 자재는. 네. 근데 설계를 하면 스터드 벽체 30cm로는 설계 잘 안 한다. 30kg per 메타 제곱의 하중을 받고 있긴 한데 한 60cm 간격으로 배치를 한다. 그게 이제 보통 일반적이죠. 그러면 얼마인지 한번 봐주십시오. 그러면 8.57m 줄어들었죠. 배치 간격을 넓히면 당연히 그 스터드 허용 높이 자체가 낮아지게 됩니다. 하중을 그러니까 횡방향으로 받는 힘을 더 많이 받으니까요. 그리고 또 고대 똑같이 180SL18 자재인데 횡방향으로 받는 힘이 메타 제곱당 100kg다. 100kg인데 60cm 간격으로 배열을 하겠다라고 하면 얼마밖에 못 받습니까? 못 설치합니까? 5.7m까지밖에 못 설치하네요. 네. 이 편은 그렇게 참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제일 많이 쓰이는 편인데요. 허용 축하증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용 축하증표는 앞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스터드를 설계할 때 사용하는 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숫자가 먼저 뭔지 한번 파악을 해보시죠. 안에 있는 숫자가 뭔지 파악을 하려면 항상 이제 표 위에 있는 단위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단위가 톤.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예상으로 해도 맨 첫 숫자 한번 볼까요? 3.19톤을 받는구나. 뭔지 모르겠지만 뭐가 받는다. 그럼 뭐가 받는가는 이제 옆에 나와 있죠. 180SL18이 3.19톤을 받습니다. 자재 하나가 그렇게 받는데 어쩔 때, 항상 그런 게 아니죠. 어쩔 때 스터드를 30cm 간격으로 배열했고 스터드 길이가 240cm, 2.4m일 때 3.19톤을 받습니다. 또 어쩔 때요. 위에 더 붙어 있네요. 붙어 있는 건 다 보셔야 됩니다. 이럴 때만 받는 거니까. 횡하중이 메타 제곱당 60kg일 경우에 그러면 이제 다 예상이 되시죠. 횡하중이 메타 제곱당 60kg보다 횡하중은 되게 이제 바람인데 바람이 메타 제곱당 60kg보다 더 크면 다른 표를 찾아야겠네. 60kg보다 작은 거는 이 표 그냥 쓰면 되겠네. 크면 다른 표 찾으셔야 되고 그리고 2.4m 너무 작죠? 우리 보통 설계하는 스터드 길이 자체가 한 2.7m는 돼야 되니까 2.7m로 그럼 한번 정식으로 보죠. 2.7m에 스터드 배치 간격은 대개 60cm를 가져가니까 2.7m에 60에 180SL18일 경우에는 사실은 3.19 아까랑 별 차이가 없네요. 네, 차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3.19톤을 지지하고요. 그러면 우리가 많이 쓰이는 자재 쪽으로 한번 쫙 내려가 보죠. 우리가 많이 쓰이는 자재가 180SL10인데요. 10인 경우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40SL10인 경우에 벽체 높이가 2.4이고 60cm 간격으로 배열을 하면 1.58이죠. 1.58톤인데 이거를 벽체 높이를 2.7 우리가 많이 쓰는 2.7로 가져가면서 배치 간격을 60으로 보면 1.57톤을 받는 겁니다. 상당히 생각하신 것보다 많이 받습니다. 스터드 하나가 1.57톤이니까 좀 작아지죠. 그리고 횡하중이 더 커지면 또 더 작아집니다. 같은 조건일 때 1.55톤밖에 못 받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결국 이 안에 있는 숫자 자체는 140 SL10 하나가 이러한 조건에서 벽체 길이가 얼마고 스터드 간격이 얼마고 횡방향으로 부는 바람의 크기가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얼마일 때
받을 수 있는 힘, 이 하나가 받을 수 있는 힘,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또 많이 쓰이는 표가 허용 조이스트 길이표입니다. 이 길이표는 안에 있는 숫자들이 뭘 의미하는지 이제 저 계속 표를 보시니까 이해가 되시죠? 센티미터, 길이, 허용 조이스트 길이. 첫 번째 값으로 이제 한번 또 예상을 해보죠. 첫 번째 716cm, 7.16m까지 조이스트를 설치할 수 있다. 조이스트 길이가 그러니까 어떤 평면에다가 조이스트를 설계할 때 집이 설계되어 있는데 그 집이 스팬이 7m면은 이거 된다는 얘기죠. 된다는 얘기죠. 그럼 근데 이게 도대체 어쩔 때 그럼 7m냐를 이제 찾아봐야죠. 표 안에서. 바로 옆에 보시면 조이스트 스페이싱, 그러니까 간격이 30cm이고 TL이라는 게 설계 하중입니다. 조이스트 위에 얹혀지는 설계 하중. 설계 하중이 센티미터 제곱당 300kg 작용할 때, 그리고 조건이 더 있죠. 그리고 2.2mm일 때 자재 두께가. 그러면은 이거는 좀 앞에 표들하고 틀리죠. 앞에 표들은 이쪽에 다 자재가 뭔지 나왔는데 얘는 지금 아직도 자재가 안 나왔죠. 이 표는 표 제목 자체가 자재입니다. 240JL 섹션인 경우에 그 섹션의 두께가 이렇게 다를 때, 또 작용하는 하중이 다를 때, 간격이 다를 때 얼마까지 스페이싱이 나가는 이제 그 조이스트 허용 길이가 가능한 건지 그렇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7m, 7.16m의 의미는 조이스트를 30cm 간격으로 배열하고 설계 하중을 300으로 가져갔을 때 240JL 2.2T를 쓰면 7.16m까지 조이스트를 설계할 수 있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예, 이것으로 스트라우스 설계에 있어서 하중의 흐름과 또 사용할 때 설계에서 필요로 하는 설계 자료인 허용 하중표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